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적응 여신, 문풀 여신, 회원국어의 고현입니다. 2023년 지방직 9급 시험이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 여러분, 또 회원국어 가족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날씨가 좀 특별했죠.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오가시는 길 괜찮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2023년 지방직 9급 문제 여러분과 분석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수업은 조금 상세하게 해설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나는 답만 쏙쏙쏙 확인하고 싶어, 나는 핵심만 쏙쏙쏙 뭔가 짚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제 사이트 오셔서, 회원국어 유튜브 오셔서 답만 제가 쏙쏙쏙 핵심만 짚어놓은 영상 20분 분량이 있거든요. 이거 참고하셔도 좋겠다 안내해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 6월 10일 시행된 지방직 9급 문제 한번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볼게요. 문제가 역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독해 문제가 전체 11문제 5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시간을 어떻게 잘 요리했느냐가 굉장히 의미 있었는데 많이 쉬웠어. 그죠? 체감 난도가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제가 여러분과 공부하면서 국가직보다는 조금 수준 있게 나오지 않겠느냐. 국가직보다 수준 있었던 건 only 한자어 문제 2문제 정도. 그리고 마지막 20번 문항을 여러분이 침착하게 잘 요리하셨다면 비교적 고득점 얻으실 수 있는 그런 시험 아니었나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험 끝나고 저한테 선생님 물시험이에요. 어서 많이 또 물수능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쉽다라는 말을 할 때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드는데, 우리가 쉽다 이렇게 말하려면 사실 다 맞아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풀 때 쉬웠는데 실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조금 체감 난도가 이렇게 쉽게 느껴질 때, 어렵지 않게 느껴질 땐 더 주의가 필요하고 우리의 실수 하나하나가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속상했어요, 여러분. 더불어 자, 문학 문제가 4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현대 시도 있었고 현대 소설도 있었고 고전 시가도 있고 고전 소설도 등장을 했죠. 춘향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야별로 한 문제씩 출제가 되었으면 더 땡큐한 건 사실 저는 굉장히 소름이거든요. 그 많은 시 중에 우리가 봤던 시가 나왔어. 이런 거 정말 감사한 마음 한편, 아주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던 시, 익숙한 시라는 게 얼마나 땡큐했던 그런 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또 해봅니다. 더불어 문법 문제가 전체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많이 열심히 문법을 공부했는데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역시 실수하면 치명적인 포인트가 될 수가 있었겠죠. 더불어 어휘 한자 문제가 3문제. 그런데 한자 성어는 또 없었어. 그죠? 그래서 나름 출제자가 여러분들이 한자 성어는 열심히 하는 걸 알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자어, 우리가 늘 2글자 한자어는 버릴래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2글자 한자어가 초점인 문제가 2문제가 있었고, 사실은 이제 의미를 풀이하는 문제가 하나 있긴 했는데 이것 역시 한자어를 기반으로 깔고 있는 문제였고, 저 이런 얘기 계속해서 정말 죄송한데 진짜 우리가 했던 게 나왔어. 장관 놀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매수 이런 거 보시면서 깜놀하지 않았을까. 저는 정말 그 수많은 한자어 중에 심지어 지문에도 나오잖아. 한자 표의문자라서 뜻글자라 외울 게 많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여러분.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과 차근차근 이야기를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과 함께 차근차근 문제를 가보죠. 기업 리그의 말하기 방식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걸 묻고 있죠. 그래놓고 주무관, 김씨를 가진 주무관이 말합니다. AI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자. 자, AI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설명회 개최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죠. 최 주무관이 저도 요즘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어요. 뭐 합니다. 당신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너도 그랬구나.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랬구나. 뭐라고 받을 수 있다? 공감으로 받을 수 있죠. 1번 선택지. 상대의 의견에 대해 뭘 표현하고 있다? 공감을 표현하고 있다. 적절한 얘기입니다. 그럼 니은번.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자, 문장은 뭐로 끝났는데? 마침표 평서형, 평서문으로 끝났는데 실제 하고 싶은 건 어떻게 준비하면 효과적일까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의문문, 의문형인데 즉 표현된 형식과 내용이 달라. 우리 이런 걸 직접, 간접,
간접이라고 할 거지. 그러니까 2번 너는 직접 질문 이런 거죠. 간접적으로 묻고 있구나. 그래서 정중한 표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해요체를 쓰면서 더 정중하게 질문하고 있는 건 맞는데 네가 간접이라고 했어야 바른 지질이 될 거고 설명했으면 청중 분석이 먼저 되어야겠어요. 청중이 어떤 분야에 관심 있는지 알면 준비할 때 유용하겠네요.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청중의 특성 중에서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좋을까요? 정말 묻고 싶은 걸 의문문의 형태로 묻고 있죠. 직접 질문하고 있어요. 자신의 반대 의사 아니고 이렇게 하면 유용하겠네요. 그렇군요. 사실은 동의하면서 그럼 청중의 관심 분야를 파악하려면 어떤 것들을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분석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고 있으니까 너는 반대 의사도 X고 우회적도 X. 직접의 표현이죠. 더불어 나이, 성별, 직업 등을 조사할까요? 의문문을 통해 상대방 의견을 반대로 공격하고 있는 게 아니죠. 반박 X. 우리는 지금 답은 명백하게 확인하고 있고 더불어 나머지 선택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네가 답이 아닌지까지 확인해야 이 다음 시험, 가령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계신다거나 가령 지방지 7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지방지 9급 물시험이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여러분이 각각의 선택지에 대해서 반드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그 다음 시험 대비할 수 있겠죠. 정답은 1번을 찍었습니다.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가기 전에 이제 중간중간에 뭐 나오냐면 이렇게 우리 연습했지로 이렇게 자랑을 많이 할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했었구나. 내가 이런 거 봤었구나. 한 번도 되새김질도 해주시고. 가다를 맥락에 따라 그래서 우리한테 첫 번째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독서가 아이들의 전반적인 뇌 발달에 큰 영향. 그러니까 독서, 뇌 발달 뭐 이런 것들을 이어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답원이 명백하게 이처럼 책을 많이 읽으면 전뇌 관련해서 전반적인 뇌 발달 그러니까 명백하게 꼬리 잡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다죠. 그런데 아주 땡큐하게 뭐가 있었냐면 A 교수는 그에 따르면 그러니까 A 교수가 나와줘야 그가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와 가가 연결된 선택지가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일단 급선무가 되겠고 다에는 뭐가 붙었어? 이처럼 그러니까 꼬리 잡기 많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리한 내용이구나. 네가 뒤에 오면 좋겠구나. 순서는 나, 가, 다라고 여러분이 연결했다면 참 좋았겠죠. 순서 문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와 같이 어떤 가나다가 제시되기 전에 앞에 문장 있다면 이 앞에 문장이 중요한 단서. 더불어 마지막에 또 문장이 제시되니까 이것도 중요한 단서인데 이 문제는 비교적 쉽게 여러분이 아마 직관적으로 5초각으로 푸셨을 문제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정답은 1번을 찍어야겠죠. 3번 갑시다. 많이 했다. 또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했어요. 기억, 리을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참 우리를 이렇게 무시해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나 싶긴 한데 시험장에 또 열심히 공부했을 때 착각할 수 있는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건드려본 문제이기도 하죠. 나가리를 골라라. 자, 깨웠다. 누가 깨웠다? 지원이가 깨웠죠. 그러니까 주체, 주어다. 그러니까 동작의 주체, 주어라는 진술을 여러분 알고 계시면 좋겠고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니? 유선이가 도자기를 만들었다. 대표적인 타동사 두 자리 서술어죠. 주어와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서술어. 더불어 되다. 친구 누구도 생각났고 아니다. 또 생각나고 누구누구 필요하지? 주어, 보어. 그치? 물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닙니다. 보충 필요해. 뭐 됐니? 얼음이 되었어. 우리가 너를 뭐라고 부른다? 보어라고 부르지. 다만 이제 으로와 같은 무슨 격 조사, 부사격 조사가 오면 우리 너를 뭐로 본다? 부사어로 볼 거지. 그러니까 물이 얼음으로 되었다와 구별해야 한다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격을 가지고 있는 조사는 그 자격의 성분을 만드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두어야 합니다. 어머나! 문장 앞에 따로 놀고 있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독립어라고 부를 거죠. 어머나! 품사는 뭔데? 감탄사. 감탄사가 커요? 독립어가 커요? 독립어가 크죠. 모든 독립어 안에 감탄사가 퐁당. 그러니까 모든 감탄사는 100% 독립어일 수 있지만 모든 독립어가 감탄사다. X가 된다는 점도 또 기억을 하셔야죠. 정답은 3번을 찍었어요. 4번 갑시다. 자, 너무 많이 해서 막 찌끼뜨깡 라스트 모의고사 사실 이번 지방직 9급 시험은 덜아무고 2탄 정도를 열심히 연습하신 분이라면 저는 시험장에서 정말 자신 있게 문제를 푸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쉽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정답을 찍느냐가 중요한 어떤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기업 리을과 바꿔 쓸 수 있는 유사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서 맹종, 종이 뭔데? 따르다. 따를 종자였겠지. 그러니까 네가 따르긴 따르는데 어떻게 따르느냐? 맹이 뭔데? 그치? 눈이 안 보이는 망할망자 밑에 눈목자 들어있는, 그러니까 마치 맹인처럼 따르는 거.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따르다 라고 의역을 해놨어. 그러니까 한자어 문제인데 풀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탈피하다. 탈피가 뭔데? 그치. 껍질 벗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껍질을 벗는 게 탈피인데 벗어나 라고 너를 탈피하다, 벗어나다 명백하게. 사실 우리가 대입해도 충분히 풀 수 있었죠. 더 바로 재고. 심지어 한자로도 얼마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무슨 제자. 손 들어가 있지. 끌제자 들어가야 되고 무슨 고자. 높을 고자가 와서 너를 끌어올리다 라고 명백하게 한자까지 봤던 그 녀석 얼마나 땡큐한지. 다만 너도 했다. 부유하다가 뭐게? 떠서 둥둥둥 떠다니면서 유자가 놀다거든. 그러니까 둥둥 떠다니다. 떠다니다의 뜻이지 네가 헤엄치다는 어색하지. 그러니까 문맥상 잘 몰랐다면 너를 집어넣어 볼 수도 있는데 집어넣었을 때도 가장 어색한 건 명백하게 4번 틀리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답 확인했고요. 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죠. 우리 이렇게 했지롱 엄청 많이 했지롱 똑같이 했지롱 그치? 진짜 막 자랑하고 싶은데 사실 막 시험이 너무 쉽다 보니 어떻게 자랑을 해야 할지는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니까 팩트는 팩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자, 감 하나를 이 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역시 우리가 봤던 시조죠. 틀리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한테 복합 지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시조 두 수를 주고 비교해라. 청사는 내 뜻이요. 이 사는 나의 뜻이야. 녹수, 물은 님의 정이야. 그러니까 이 녹수는 뭐냐? 흘러가 버려. 그래서 물은 흘러가 버리지만 청산이야 변할 순가? 뭐 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 의문문의 형태. 답을 알아. 무슨 법? 법. 그래서 즉 산은 변하지 않는 나의 뜻. 나는 변치 않고 있는데 저 물은 님의 마음이어서 흘러가 버린다. 변했다. 라고 해서 뭐 했구나? 대조도 있네요. 그래 놓고, 그런데 녹수도 청산을 못 잊어서, 이 물도 나를 못 잊어서 울면서 내다 뭐지? 내자 얘다 그지? 가다 지내다 살아가다 울면서 흘러가는구나. 즉 지금 물이 온다 그랬으니까 사실은 누가 울어? 내가 울어. 감정 이입도 있죠. 더불어 네가 마치 사람처럼 표현했구나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가는 청산과 녹수의 대조를 활용해서, 그치? 대조했죠. 청산은 뭐해? 변하지 않아. 수는 뭐해? 흘러가 버려. 그래서 나의 처지, 어떤 처지? 이미 가버렸어 라는 상황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 시를 열심히 공부한 이유가 있었다. 왜? 주제가 여기 안 보이거든.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푸르며,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 생각한 거지 사실은. 영원히 푸르르구나 저 산은. 더불어 흐르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과 낮에 그치지 아니하는고. 그러니까 물은 그치지 않고 흘러가는구나. 사실은 되게 철학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산은 영원히 푸르구나, 물은 영원히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도 그치지 마라. 우리도 저 산처럼 물처럼 푸르고 그치지 말자. 만고 영원히 푸르르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인간이 푸르러? 열심히 학문을 하자. 사실은 열심히 학문하자가 주제여서 이 시는 상당히 의미 있는 시. 근데 우리한테 감각을 불었어. 푸르다. 네가 시각적 심상. 그럴 수 있겠다. 근데 그치다. 살짝 네가 청각적 심상? X까지 아니어도 여러분이 물음표 하셨어야죠. 좀 어색한데? 라고 생각을 해봤어야 해요. 그래서 주제를 강조. 물론 주제하고 연관은 되니까 이거는 그럴싸한데 이 부분에 살짝 세무하셨어야 하고, 다 읽었으니까 됐고. 자, 청사는 내 뜻이요. 짝. 녹수는 님의 정이. 명백하게 짝이고, 청사는 어찌하여 부르르며 요수는 어찌하여 그치 아니하는고. 명백하게 짝이며, 가와나는 모두 서의적 표현. 어디가 서의가 있구나 나의. 그치지 아니하는가? 너는 그치지 않는구나 라는 여기도 서의적 표현이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도 그래야겠다, 우리도 본받아야겠다 라는 화자의 감정 명백한. 그래서 항상 X가 아니고 물음표로 남겨두자 그랬죠. 그래서 물음표 남겨둔 네가 상대적으로 에러라고 이 문제는 요구하고 있구나. 정답 몇 번 찍어야 해요? 1번. 다소 좀 여러분이 읽으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6번 문제 갑시다. 똑같은 시조를 너무나 많이 해서 잘나척 하기가 살짝 그죠, 민망할 지경입니다.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물었어. 그래놓고 너무 땡큐죠. 글의 구조 그랬죠. 몇 달러?
3달러. 그래놓고 교환 가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하지 마. 그러니까 뭔가 앞에 내용 뒤집었구나. 이 2달러 힘줘야겠구나. 그래놓고 마지막 3달러 뭐라 그래? 이 사례에서 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사례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구나. 핵심은 사실은 이미 어디서 얘기를 다 끝냈을 가능성이 높아. 1단락에서 끝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러니까 3단락은 사례를 정리하니까 1단락에서 뭔가 우리한테 일반적 진술로 말을 했겠구나. 교환 가치라는 것이 있대. 이것은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것, 이런 가치이며 사용 가치라는 게 있대. 이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을 잠깐만 똑같이 보이는 거 아니야? 사용 가치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사용 가치는 어떤 상품을 사용할 때 느끼는 가치이다. 전자가 누구요? 또 일렉트리시티 그러지 말고 자 교환 가치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에서 객관적이라면 후자는 누구요? 사용 가치. 이건 너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 주관적이라는 말을 뭐라고 정의했구나? 개인에 따라 다르다. 그러니까 이건 똑같은 거야. 시장에서 팔 때 누구나 똑같이 100원이면 100원이라고 여기는 가격이 교환 가치구나. 그런데 사용 가치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이 분필을 100원의 가치로 생각할 수도 있고 너무나 중요해. 난 100만 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 이걸 우리가 주관적 가치라고 얘기하면서 상품에는 당연히 사용 가치와 교환 가치가 섞여 있겠지. 이걸 100원에 샀으면 100원이라는 어떤 교환 가치가 있을 텐데 회원이나 이걸 100만 원의 사용 가치로 생각했다면 당연히 이 두 가지 가치가 섞여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환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아무리 비싸게 팔아도 나에게 사용 가치가 없다면 해당 상품을 구매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용 가치라는 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상품을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 가치가 있어야 구매하겠지. 그런데 하지만 이와 같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어떤 얘기가 나오겠구나. 사용 가치가 없는데 구매한 사례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명백하게 원래 이게 있어야 사는 건데 사용 가치가 없는데 산 사례를 등장시켜줍니다. 그래놓고 예를 들어보자. 예로 소개하겠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100만 원짜리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 공연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정말 비싼 거예요. 객관적 가치가 비싼 거예요. 라는 댓글을 보고서 애초에 관심도 없어. 여러분 뭐가 없는 거예요? 사용 가치가 없는 거야. 나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샀어. 그에게 그 공연의 사용 가치는 처음에는 없었지만 많은 댓글로 인해 사용 가치가 있을 것으로 잘못 판단한 것. 나에게 의미가 있겠지. 라고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샀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는 그 공연에서 당연히 조금 더 만족하지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결과를 낳겠지. 그렇고 한데 결론 줍니다. 사실 여러분은 1단락을 잘 읽든가 3단락을 잘 읽었으면 이 문제는 게임 끝났겠죠, 여러분. 자, 3단락에서 정리합니다. 이 사례에서 볼 때 건강한 소비를 위해서는 구매하려는 상품의 사용 가치가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라. 여기에 방점을 찍어주고 있어. 그러면서 나에게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물건을 사야지. 그런 고민 없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어떤 상품의 사용 가치가 결정된다면 나에게 당연히 쓸모없는 골칫덩어리.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살 때 뭘 중시해라. 사용 가치. 나에게 의미 있나? 그러니까 3단락만 열심히 읽었어도 괜찮고 그를 구조로 보셔서 즉 사용 가치가 없는데 해당된 사례. 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 마지막 이 사례에서 보듯이 라고 해서 여러분이 사용 가치가 의미 있을 때 그때 물건 사라고 1단락과 3단락을 읽었어도 답이 명백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 2번 같은 거 조심해야죠. 가령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나랑 선택지 자,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두루 고려해라. 그러니까 선택지랑 전혀 우리가 이 제시된 내용과 관계없이 선택지만 보고서 이게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니까 이걸 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답은 뭐 찍어야 해. 그치?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 가치가 자신의 필요에 결정된 것인지 신중하게 따져야 한다. 명백하게 너를 찍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환 가치가 큰 상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2번 같은 거 정말 조심해야 하고 더불어 상품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해서 구매해라. 지금 이거 문제 아니라고 얘기한 글이잖아. 그러니까 왜 1, 2, 3이 아니지도 여러분 답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 여러분이 내용이 쉬워서 문제를 풀 때 어려움은 없었겠지만 글의 구조. 저는 이 지방직 이번 9급 시험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글의 구조가 명백하게 보이는 글들을 시험 문제로 제시했어요. 즉 여기서 난도를 높이면 상당히 어려운 시험 문제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인사혁신처가 이번엔 예고해요 라고 말한 것은 아마도 이번 시험을 좀 약간 아주 어렵게 내기를 어렵게 만든 멘트가 되었기 때문에 이 다음 시험에는 이 구조에서 조금 더 난도를 높여서 출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지칠, 긴장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 좀 했고요. 이 다음 해에 우리가 지방수 시험을 대비할 때는 정말 글의 구조적 독해에 대한 연습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뭐 이런 대목 저는 아주 절감한 그런 시험이기도 합니다. 7번 문제 갈게요. 정답은 6번, 아니지? 몇 번 찍었지? 4번 찍었어요, 여러분. 자, 7번 문제 갑시다. 자, 기억 리을 중 어색한 곳을 찾아 수정을 해봐라. 가장 적절한 거. 그러니까 어색한 걸 수정해라. 그런데 하나만 적절하게 수정했다. 그래서 앞뒤를 좀 다 보셨어야 되는데 단락이 하나 땡큐 했지. 그러면서 조선 후기에 서학으로 불리던 천주학. 이하고 얘가 같은 거구나. 근데 얘는 학이라는 말, 학을 강조하고 있죠? 작은 탐표를 찍었잖아. 직감할 수 있듯이 종교적인 관점 아니라 뭐라고요? 학문적. 당연한 얘기겠지. 학이라는 글자에서 볼 수 있듯이 학문적, 너보다 너의 뭔가 더 관점에서 받아들여졌다. 당시 유학자 중에서 서학 수용에 적극적인 이들까지도 서학을 무조건 따르자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는데 뒤를 좀 더 봐야겠죠? 서학은 뭐가 아니었어? 종교적 관점의 신봉 대상이라기보다 네가 무슨 관점이라고? 학문적 관점이라며. 그러니까 분석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종교 아니니까 무조건 따르자라는 주장은 안 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조선 사회를 바로잡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뭔가 조선을 발전시켜야 돼. 그렇기 위해서 새로운 학문, 새로운 지식 이게 필요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외부에서 유입된 사유 체제가 뭐도 있네. 양명학, 고증학 등도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천주학, 서학까지 뭔가 너가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라는 어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말은 진술이 될 수 있겠죠. 그들은 서학을 검토하면서 어떤 부분은 야 땡큐, 어떤 부분은 오케이 나 이걸 내가 수용하겠어. but 반대로 어떤 부분은 no 했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향이 아니라 뭐가 와요 여러분? 지양했다. 나 이거 싫어. 한자 문제였지. 사실은 두 글자 한자 베이스를 다 깔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내용도 여러분이 확인을 했어야겠죠. 정답은 누구 맞는 진술? 4번만. 너만 고쳐야 돼. 나머지는 그대로 놔두는 게 나아. 나머지는 그대로 있고 너만 지양했다로 수정한 4번이 정답. 8번 갑시다. 빈칸 문제를 묻고 있죠. 많이 했다. 지향도 자랑했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안 했어요, 여러분. 자, 맥락을 고려할 때 빈칸에 들어가면 가장 적절한 밑줄, 빈칸. 포인트는 뭐다? 앞뒤다. 여기 앞이었네, 뒤였네. 뒤였지. 능숙한 필자와 미숙한 필자가 있대. 야, 국가직 생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 두 개야. 즉, 국가직도 두 개를 비교대조하는 지문으로 점철되었었는데 지방직도 동일하게 두 가지를 비교하는 그런 지문으로 우리한테 시험 문제를 주었어요. 그래놓고 능숙한 필자 어떠냐? 글쓰기 과정 중에서 계획하기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데 특별히 전자, 능숙한 필자는 이 글쓰기 과정 중 계획하기 여기에 오랜 시간 공들여. 근데 미숙한 필자는 당연히 여기 오랜 시간 공들이지 않는다. 진술 방식은 대조겠지. 그래놓고 글쓰기에서 이 계획하기는 목적을 수립한다든가 주제를 선정한다든가 해서 독자를 분석한다든가 이런 게 다 포함이 되는데 이 중에 굳이 너에 대해서 지금부터 강조를 해보겠다라고 말해놓고 그 중요한 이유는 앞에 있네 뒤에 있네. 뒤에 있다. 뒤에 있겠지. 그러면 뒤를 잘 읽어야 돼. 뭐냐? 글을 쓸 때 독자의 수준에 비해 너무 어려운 개념과 전문 용어를 사용한다면 독자가 글을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가장 중요한 낱말을 골라줘. 뭐요? 이해요. 그러니까 독자를 분석해야 하는 이유는 이 독자가 어떤 정도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그 독자를 위해서 어려운 개념, 전문 용어 이해 못할 것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래놓고 이런 말을 해. 글쓰기는 필자가, 글을 쓰는 사람 필자라고 하죠. 그를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왜 전달해?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글을 쓴 사람이 자신의 메시지를 잘 전달해서 독자로 하여금 이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구나. 해상 독자 분석이 중요하다. 이 내용을 포괄해야겠죠. 그럼 가봅시다, 여러분. 자, 1번 헛소리를 하죠. 계획하기 과정이 글쓰기 전 단계에서 첫 단계다. 멍멍이고요. 더불어 자, 글에 어려운 개념이나 전문 용어를 포함해라. 멍멍이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필자의 메시지를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독자의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글의 목적과 주제, 그러니까 살짝 배경 지식 수준을 고려해야 그럴싸하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해하기 어려운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건 관련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서 헛소리야? 여기서 헛소리지. 목적과 주제가 아니라 이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해라는 낱말을 살짝 피해가고 있어서 나름 난도를 좀 넣은 문제 여러분. 근데 몇 번 찍어야 해요? 3번을 찍어야지. 그래서 빈칸 문제는 항상 앞뒤를 보고 핵심어를 잘 찾아서 그 핵심어를 포괄하는 답을 찍어야
틀리지 않고 정답에 접근할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갑니다. 많이 했다. 빈칸 문제 정말 얼마나 많이 했어. 정말 틀리면 너무 속상한 그런 문제, 정말 실수가 너무너무 아픈 그런 시험 문제였어요, 여러분. 9번 기형도의 빈집이라는 시를 줬어. 제목 자체가 빈집. 봤지 이거? 얼마나 땡큐하고 얼마나 살뜰는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 다음 시를 이 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래놓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사랑을 잃고 나는 쓰네. 내가 이 지금 시를 쓰고 있는 이 이유가 뭐냐? 나의 상황이 뭐냐? 사랑을 잃었어. 나의 상황을 말해. 그래서 나는 쓴대. 그러면서 잘 있거라 밤들아 떠들던 겨울 안개들아 촛불들아 안녕 안녕 빠이빠이 흰종이들 눈물들 더불어 열망들 다 뭐 한 대상 빠이빠이. 그러니까 과거에 뭔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아마도 그 밤에 안개 속을 헤치며 그를 보러 갔나? 촛불 밑에서 뭐 흰종에다가 눈물 흘리며 편지 썼던가? 아, 너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 찼었는데 이제 안녕 빠이빠이. 사랑을 다 잃었어. 이건 잃어버린 사랑의 대상에 어떤 관련 있는 사물들의 나열이겠지. 다만 물론 운율을 위해서 비슷한 어떤 문장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장님처럼 무슨 뜻이에요? 안 보여. 나 이제 다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가 되었고 더듬거리며 문을 잠그네. 뭔 뜻이에요? 나 세상하고 소통하지 않겠어. 나 꽉 걸어 잠그고 혼자 있고 싶어. 가엾은 내 사랑 빈집에 갇혔네. 뭔 뜻이에요, 여러분? 빈집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 아무것도 없다. 유식한 말로 뭐라 그래? 잃어버렸어. 상실감. 마지막에 나는 아무것도 없는 이 사랑의 상실감으로 이 시를 쓰고 있어. 그러니까 대상들을 호명하면서 안녕 밤들아 안녕 인종이들아 안녕 열망들아 호명해서 안타까운 심정.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안녕 빠이빠이니까 이제는 너랑 안녕이구나 안타깝다. 그럴 수 있죠. 빈집은 상실감으로 공허해진 내면 상징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고. 3번 영탄형 어조 그죠? 잘 있거라 눈물들아 이렇게 영탄형 어조를 활용해서 이별에 따른 어떤 안타깝고 슬픈 정서 몰라다 치자. 마지막에 글 쓰는 행위 있죠? 사랑을 잃고 나는 쓴 애가 있어. 근데 뭐가 X야? 사랑의 회복을 열망하고 있다. 죽었다 깨도 넌 아니지. 마지막에 상실감으로 끝났어. 너를 찍어줘야 하는 그런 문제. 10번 문제 갑시다. 자, 시를 똑같은 시를 우리가 문제풀이에서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그냥 이 정도만 하죠, 여러분. 자, 다음 글을 이해하기를 하나 적절한. 그래놓고 우리한테 뭐 물었어요? 서술자. 시점을 묻고 있구나. 시험이라면 10초 각이야. 자, 제목을 읽어요. 뭐라고? 유능길에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땡큐, 너도 했죠, 우리. 이 9켤레의 구두. 자존심을 상징하고 이거 남겨놓고 사내가 이제 살짝 이제 집안이 굉장히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워서 도둑질까지 하다가 이제 결국 사라지는 그런 이야기잖아. 뭐가 됐든 이 줄거리를 알든 모르든 주인공이 누구예요? 이 사내가 주인공이에요. 제목이 주인공이잖아. 홍길동전 누가 주인공이에요? 홍길동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작을 해요. 반드시 갚는 조건임을 강조하면서 그는 마치 성경책위에다 오른손을 얹고 말하듯이 엄숙한 표정을 했다. 한바탕면 나는 잊을 뻔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나. 그랬으니까 몇 인칭? 1인칭. 근데 지금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그라고 불리는 여기 등장한 사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사내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것만 알았다면 정말 땡큐였겠지. 그러니까 1인칭 무슨 시점? 관찰자 시점이 되겠지. 그래서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이 글을 처음 봤다면 단락 정도 하나만 읽어도 내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가 이 글의 메인이구나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인칭이면 무슨 적을 깔고 가? 주, 관, 적 깔고 가는 거지.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뺄 수가 없죠. 여러분 가봅시다. 적절한 것 바로 고를 수 있죠. 자, 1번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를 전지적 위치, 뭐가 아니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아니야. 더불어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로 등장인물 되어서 작품 안에 있죠. 다른 등장인물의 행동을 우리한테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 더불어 서술자가 주인공이 아닐 뿐더러 유년시절을 회상한 내용상의 답도 너무나 땡큐 아니었어. 더불어 4번 어디서 그어야 해? 주관을 배제하고 불가능. 1인칭이 나오는데 어떻게 주관을 배제했겠어. 물론 그런 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단락만 읽어봐도 나의 생각도 지금 말하고 있구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정답 몇 번 찍었네요? 2번 찍었어요. 작품을 했기 때문에 할 말은 많지만 그 정도만 합시다. 11번 갑니다. 대화 나오면 항상 사람 정신 차려라 그랬죠. 자, 너는 누가 몇 번이야? 은지만 2번이야. 그리고 운용이가 한 번 와 있고 재윤이라는 애가 한 번 와 있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 이름 먼저 확인하시고. 자, 은지가 뭐라 했냐면 최근 국민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 설탕세 부과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뭐 얘기했어?
오늘 이 얘기를 해보자. 이런 걸 우리가 화제라고 하죠. 화제를 주지. 나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주장이야. 나는 설탕세 오케이. 난 찬성이라고 말을 해. 그러면 당 함유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되고, 즉 나는 당 함유식품의 소비가 감소하게 하기 위해 설탕세 부과해야 해. 그럼 두 번째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비만이나 당뇨병 등의 질병이 예상되니까 그러니까 국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설탕세를 부과해야 한다.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가지로 이제 들었어요. 그래놓고 운용이가 묻습니다.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그러니까 운용이 이야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 지금 운용이는 은지에 반대했다. 아직 모르지. 얘 속마음 우리한테 명백하게 보여주지 않고 야 네가 설탕세를 부과하면 당 소비가 감소한다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니? 근거만 묻고 있죠. 그러자 은지가 근거를 댑니다. 뭐라고?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라는 근거를 대면서 여기 보면 당이 포함된 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면 이에 대한 소비가 감소한다라고 나와 있어. 근거 자료를 대요. 그러자 재훈이가 말합니다. 그건 나도 알아. 그런데 야 네가 말한 두 번째 이야기 설탕세가 이 부과가 질병을 예방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나는 여기에 대해서는 뭘세? 반댈세. 그치 네가 말한 이건 아닌 것 같아. 왜냐? 여러 연구 결과를 봤더니 이 근거로 당 섭취와 질병 발생이라는 것은 유의미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관계가 아닌 것 같아 라고 근거에 대해 부정하면서 너의 이 주장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오히려 반대하고 있는 쪽은 이쪽이죠. 가봅시다. 자 1번 은지는 첫 번째 발언 은지 시작할 때 발언에서 화제를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고 3번 은지는 두 번째 발언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 세계보건기구 보고서를 제시하고 있죠. 그러면 자 운용이란 녀석은 은지 주장에 반대했다. 나가리지. 여기 정신을 잘 차렸어야 하고 4번 재유는 은지가 제시한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 부정. 두 번째 근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가 있겠지. 정답은 2번을 찍었어야 해요. 12번 갑니다. 말하기 얼마나 많이 했어요. 말하기 문제가 시험장 가면 생각보다 살 떨린다. 연습이 필요하고요. 기억 리을에 들어갈 단어 적절하지 않은 것. 저는 정말 수준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구가하다. 야, 구가하다를 한자어로 줬어. 대박. 제가 그랬죠. 반드시 우리가 한 해가 세 개가 나온다. 근데 하나가 모르는 낯선 녀석이 등장할 거다. 이번에 구가하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구가하다가 뭐예요? 구. 노래할 구자예요. 말씀원이 나와 있죠. 가자가 가수할 때가 둘 다 노래하다. 그러니까 액면가는 노래하다는 뜻인데 주로 언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죠? 태평성대를 구가하다. 들어봤어? 그러니까 태평성대를 구가하다, 태평성대를 칭찬하다, 칭송하다 뭐 이런 말로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럼 얘는 좋은 일 했을까 나쁜 일 했을까? 좋은 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회사 올해 최고 수익 창출했어. 야 전성기 이걸 뭐 해야 해? 자랑 삼아 노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기쁜 일이라든가 어떤 좋은 일이라든가 어떤 좋은 것에 대해서 나타내다 뭐 이런 의미를 얘가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드러내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쓸 수 있겠다. 사실 한자로 저 구가를 여기에 넣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였어요. 다만 디귿 그들 사이 뭐 알려 내분 다툼이잖아. 삐걱삐걱 뭐가 나와야 해? 수레차 수레가 삐걱삐걱거리는 게 알려 명백하게 썼고요. 제가 부족하니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은 뭐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라 그랬죠. 편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가죽 혀 자가 들어가 있고 달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손 수. 우리 얼마나 열심히 해서 너를 꼭 알았으면 좋았겠고 기억이 안 났다면 너도 했어. 심지어 우리가 보통 내가 집을 사들이다 라고 할 때 매수하다 할 때 뭘 써야 해? 이 녀석은 물건을 사다 라는 뜻의 매자에다가 거둘수를 써야 해.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사들이다. 야 내가 이거 매수하겠어. 내 걸로 사서 거둬드리겠어. 이게 일반적이에요. 네가 훨씬 많이 쓰이는 거라고 알려드렸죠. 이걸 쓸 수 없는 건 아니야. 이건 무슨 수? 네가 받을 수거든. 우리 시험이 정말 좋아하는 받다. 손을 뭔가 주고받으면서 받다. 이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사서 넘겨받다. 예외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한테 땅을 사서 넘겨받다. 아주 예외적으로 쓰이는 수가 와서 일단 이 자체도 뭔가 의심을 했었어야 해. 근데 뜻을 보니까 또 이래. 문장이 또 이렇습니다, 여러분. 집을 오래 살아온 자기 명의의 집을 뭐 하려고 한 거야? 팔려고 했는데 근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 뭐가 되냐면 팔다가 와야 돼. 팔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매수라는 낱말도 네가 어색하고 네가 훨씬 자연스러워서 일단 에러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의미상 뭐가 들어가면 좋겠네. 매도하다. 팔다가 들어가면 좋겠지. 그러니까
선비사가 들어가야 네가 팔다잖아. 그러니까 팔다라는 의미의 매자가 들어가고 뭔가 건네주다라는 의미의 도자가 들어가서 네가 물건을 팔려 했어. 매도하려 했는데 근데 사려는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가 아니구나. 이게 사들이는 게 아니구나. 사서 넘겨 받든지 내가 사 드리든지 이 관계가 아니구나. 다른 애 팔다가 필요했구나를 알았다면 너무 좋았겠고 팔다까지 못 갔다 해도 이 매수는 아닌 것 같다를 알았다면 너무 좋았겠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다 했기 때문에. 매도, 매수, 심지어 편달, 알려 다 했기 때문에. 다만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뭐가 중요해졌구나. 너무너무 영양가 있는 한자, 아주 어려운 수준 있는 한자가 하나 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험을 준비해서 저는 구가하다라는 낱말에 대해서 여러분이 방점을 찍고 공부하기를 부탁. 정답 몇 번 찍었구나? 2번을 찍었구나. 잘난 척 엄청 하겠죠, 여러분? 다 했다. 막 다 했다. 뭐 매수, 매도, 뭐 안 한 게 어때? 크게 나왔다. 자, 13번 가자. 미처지 다녔으면 올바르지 않은 5초 각이죠. 여러분 뭐 나왔어요? 1000명 숫자가 나왔어. 그치? 겉으로 봐서 뭔가 숫자를 헤아리다. 쓴다 그랬죠. 뭐 해야 해요? 티읕 받침 걷잡아서. 수를 카운팅할 땐 티읕 받침 걷잡다. 거두어 잡다. 언제 써? 불길을 거두어 잡을 수가 없다.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그럴 때 뒷받침 써줘야지. 힘에 모자라다. 붙이다. 그러니까 진짜 붙게 하다. 이 작용이 아니라 힘에 모자라다니까 소리나는 붙이다를 써야 하고 이걸 쓸 수가 없고 아는 관계. 아는 사이. 그래서 이라고 명백하게 써주어야 하고 너는 문을 닫단데 문이 그치 바람에 의해 혹은 스스로 뭐 했구나. 피동 다가 와야 하고 과거 시제 어슬러서 다튀었다라고 너무 잘 쓰고 있죠. 여러분이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공시노트 같은 거 공부했었다면 뭐 3초 각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답은 4번을 찍었어요. 이런 부분에 오류가 있으면 너무너무 아깝겠죠, 여러분. 계속 가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역시 여러분 저는 사실 이번 지방직 문제는 한자 두 문제와 20번 문제 정도 여러분 잘 요리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중에 한 문제입니다. 시험 전에 모의고사 때 했다. 저 정말 살 떨렸어요, 여러분. 장관. 이거 무슨 장자? 장수, 장군. 답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장차가 날 때는 긴 장자를 써야 된다 그랬죠. 뭐 중간에 조금 어려운 애가 나와서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 근데 결자이. 너는 서류 결자이니까 위에 거 써야 해, 아래 거 써야 해? 위에 거가 결자이, 아래 거는 경제할 때 결자이, 머니와 관련된 결자이가 와서 답이 될 수가 없었어요. 몇 번 찍어야 해요? 1번 찍어야죠. 무슨 보? 기우다. 그러니까 얘는 사실 기울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는데 깊다, 기워 입다 할 때 그 깊다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을 뭔가 기울였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울보 이렇게 글자가 나왔으니까 근데 기워 입다 할 때 그 깊다가 너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오드이자가 붙어서 왜 이제 구멍 난 어떤 것 있을 때 옷을 갖다 이렇게 기워 입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충하다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로 언제 쓰냐면 이 보상은 피해. 피해에 대한 보상할 때는 깊다의 의미가 있는 기울보자를 쓰고요. 너는 갚을보, 뭐니? 빚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빚이 있을 때 어떤 대가를 뭔가 치러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의 보상은 갚을보자. 너를 써주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까지 몰라도 풀 수 있게 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1번을 찍었어야죠. 15번 갑시다. 잘난 척 엄청 하겠죠, 여러분. 당연히 해야죠, 여러분. 돌아. 15번. 다음으로 추론한 내용을 묻고 있습니다. 너는 자,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바로 읽을게요, 여러분. 흔들지 뭐 왔다 갔다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죠? 읽어봅시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 그러니까 우리는 개별적 안 되고 고립 안 돼. 어떻게 인간이 혼자 살아요, 여러분? 화성 같은 데 떨어져서 혼자 살 수가 없고 뭐 그런 영화도 있잖아. 막 이렇게 막 난파된 어떤 배에서 혼자 떨어지게 돼서 그래서 뭐 혼자 뭔가 무인도 도착했을 때 뭐 혼자 이렇게 살아가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조가 꼭 필요하죠. 사회 속에서 여럿이 모여서 복수의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 존재다. 복수의 상태로 살아가는 우리 종적인 차원에서 보면 보편적이고 동등한 인간이란 보편적이죠. 두루두루 모두 존재하는 인간 동등. 누구나 동등한 존재라고 얘기해. 그러나 우리는 각각 유일무이성을 지닌 단수. 좀 수준이 내려갑니다. 우리가 복수이면서 단수인데 이 단수가 뭐라냐면 유일무이성. 저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 유일하고 두 개가 없어. 유일하지만 무의한 어떤 단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모든 인간은 개인으로서 고유한 인격체라는 특수한 존재.
고유한 인격체라는 사람이 특수하다라고 얘기를 해. 사회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이 보편적 복수성, 인간이라는 어떤 복수성도 있지만 모두 있어. 그렇지. 특수한 단수성. 두 가지를 겸비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만 아니라 고요원이라는 사람은 딱 하나인 특수한 단수성 가지고 있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유가 뭔데? 보편적 복수성도 가지고 있고 특수한 단수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뭐라고 말했어? 다원적 존재. 이론이 아니야. 이론이 아니라 이런 면도 있고 이런 면도 있는 다원적인 존재다라고 소개를 했어. 그래놓고 이러한 존재들로 구성된 다원적 사회에서는 어떠한 획일화 시도하면 안 된다. 이거 안 된대. 그래놓고 우리가 이 같은 사회에 살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보편적 복수, 특수한 단수성, 다원적인데 이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타인을 포용하는 공존의 태도. 야, 너도 중요하고 나도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중요하지. 포용하면서 같이 존재하는 게 필요하대. 공동체 정화 등을 목적으로 야, 이 공동체를 깨끗하게 해야겠어 라는 목적으로 개별적 유일무이성을 제거. 개별적 유일무이성. 다른 말로 바꿔줘요. 시작. 이게 뭐였지? 고유한 인격체란 뭐예요? 특수한 단수성. 이걸 제거해버리면 뭘 파괴하는 것이다? 다원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 나치 같은 거. 그러니까 종족은 우리만. 그러니까 종족을 뭔가 청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포용하지 않은 거잖아. 포용하지 않고 야 깨끗하게 하자라는 목적으로 이런 어떤 이 개별적 우열물성 이것만 있어야 돼. 니네는 안 돼라고 다 제거해 버린다면 다원성을 당연히 파괴하게 되겠죠. 어때지 가봅시다 여러분. 자 1번 고립된 상태의 단수 아니다. 첫째 문장에서 얘기했죠.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맞는 진술입니다. 우리는 다원성 두 가지가 있다며. 그래서 포용적으로 공존 명백한 얘기고 둘째가 답이겠구나. 참 이제 이런 말이 힘드니까 이제 얼토당토 안내를 준 거죠. 개인의 유일무이성을 보존하려는 제도 이건 좋은 거겠어 나쁜 거겠어? 좋은 거지. 뭐가 나쁜 거야? 개인의 특수한 단수성을 제거하려는 시도. 이게 나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보존하려는 건 당연히 뭘 침해할 가능성이 없지. 이게 긍정인데. 다만 이걸 제거하려는 시도는 다원성을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마지막 문장에서 명백하게 여러분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눈으로 볼 수 있잖아. 몇 번 나가리구나. 3번 나가리 하셨어야 하는 그런 문제. 아주 직관적으로도 우리가 두 가지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 17번도 낱말이 조금 난해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았을까 다소 의심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16번 문제 갑시다. 추론의 형식. 사실 이번 시험은 정말 추론의 형태를 얘기하고는 있는데 뭐 P면 Q이다까지 작년 지방직 수준의 어떤 난도 있는 문제는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소 푸실 때는 여러분 좋으셨겠지만 사실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약간 살떨리는 지점이기도 하죠. 분명히 다음 시험이 어렵게 내겠구나 뭐 이런 예상이 들기도 하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그래놓고 우리한테 뭘 줬냐? 제목을 읽어줘. 시작. 춘향전. 고전설 춘향전을 주고서 동일한 글자를 반복. 여러분 단락이 좀 보이시죠? 뭐 있어요? 그치. 1, 2, 3. 1자, 2자, 3자. 그래서 1로 시작하는 말, 2로 시작하는 말, 3로 시작하는 말이 반복돼. 즉 동일한 글자를 반복해서 리듬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숫자를 발해서 주인공이 처한 상황. 1자 보시면 일편단심, 일정지심. 즉 내가 한 사람만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 이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3번. 등장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되고 있다. 4번.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을 활용해 주인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아니 1자, 2자, 3자 매우 쳐라 꽤 때리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고 서러운 지고 죽었다께도 이거는 3초 가기 여러분 몇 번 나가리다. 내적 갈등 해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다 있는 상황이겠지. 내가 지금 미안해 여러분. 맞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내적 갈등이 해결됐다는 말을 쓸 수가 있겠어. 그럼 4번. 유교적 가치를 담고 있는 말 정도를 위해서 좀 읽어보고 올게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우 치라 소리 맞춰 넓은 골에 벼락치듯 후려서 딱 붙이니 춘향이가 정신이 아득 맞으니까 얼마나 정신이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에고 이것이 웬일인가. 일자로 내가 라임을 한번 달아서 물어볼게. 1. 편단심 춘향이가 1. 정지심 먹은 마음 일부종사 한 남편만 따르겠다라고 했는데 1. 신난처 이 한 몸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구나. 이 몸인들 일각인들 한순간인들 변하겠는가. 사리법 변하지 않겠다. 1월 같은 맑은 절개 일이 힘들게 마시오. 나 힘들게 하지 마 라고 하자 또 칩니다. 매우 치라 꽤 때려. 또 하나 딱 붙이니 에고 2자로 이제 2자로 라임을 맞춰보겠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이부불경 두 남편을 섬기지 않겠다. 이내 마음은 이군불사 두 임금을 섬기지 않겠다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똑같다. 나 두 남편. 아니, 두 임금 섬기지 않는다며. 나 두 남편 섬기지 않겠다. 매우 모순적. 유교적인 어떤 냄새가 좀 펄펄 나죠. 그래서 열도 나오고 지금 충도 등장했어. 이 몸이 죽더라도 이 도령을 못 잊겠소. 이 몸이 이러한들 이 소식을 누가 전할. 이왕 일이 되었으니 이 자리에서 죽여주오. 뭔가 이 일을 반복을 하죠, 여러분. 그러면서 매우 치라. 또 때려. 이렇게 말해봐야 소용이 없어. 계속 맞습니다. 또 하나 딱 붙이니 에고 이번엔 삼자로 우는구나. 삼청동 들었는가. 야, 이거 찾아내고 힘들었겠다. 바로 삼생연분. 삼생이 뭐예요? 전생, 현생, 죽어서 내생. 그래서 삼생연분이 뭐예요? 결혼한 부부의 연분을 삼생연분이라고 부르죠. 맺었는데 삼강, 충, 효, 열 버리라 합니까? 나는 지금 부부의 인을 맺었는데 어떻게 이 삼강의 도리를 버리랍니까? 이것도 살짝 유교죠. 그러면서 삼척동자 아는 일을 이내 몸이 조각조각 찢겨도 삼종지도 세 가지를 따르는 도리라고 해서 왜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다음에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걸 삼종지도라고 부른다는 뭐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 원래는 아니고 이 중요한 법을 삼생에 아까 얘기했던 그 삼생에 내가 버리겠습니까? 3월 3일 제비같이 활활 날아 33천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하늘 이름이라며 올라가서 삼태성 그러니까 역시 삼자를 강조했는 별 이름인 거죠. 별게 하소날까? 에고 서러운 지고 아무리 봐도 뭔가 주인공의 내적 갈등이 해결됐다고 말할 부분은 눈을 씻고 봐도 없어. 몇 번 정답이구나. 3번 정답. 역시 어려운 척 했으나 좀 더 어렵게 내주시지. 매우 쉬운 문제였습니다. 17번 갑시다. 작품도 많이 했고 이 대목도 살짝 본 적이 있고 17번 다음 글을 이 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것은 여러분이 두 단락이기 때문에 조금 천천히 읽으셨다면 좋았을 것 같죠.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우리는 헌티지를 먼저 봐야 마땅하지만 PPT 관계사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고소설의 유통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두 가지. 야 정말 살 떨리죠, 여러분. 계속해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구현에 의한 유통과 문헌에 의한 유통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놓고 구현이 뭐냐? 친절도에 구현자가 소설을 사람들에게 읽어주는 방식인데 당연히 누구에게 필요하냐? 글을 모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읽어줘야겠죠? 또 근데 글을 읽을 수는 있는데 남이 읽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구현에 의한 유통이라는 거야. 그래놓고 이 구현자를 뭐라고 불렀냐? 배운 적이 있죠. 이론 시간에도 배웠고 문제 풀이할 때 봤죠? 뭐라고 불렀어요? 전기수. 직업이야. 이 사람은 소설 구현을 통해서 뭐해? 돈을 벌어.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인이었다. 근데 하지만 뭐 나와요? 이 구현에 의한 유통을 설명한 다음에 너의 단점을 얘기했어. 너는 문헌에 의한 유통, 뒤 나올 건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많아서 유통의 범위를 넓히는 데 한계. 여러분 뭐로 하니까? 말로 하는 거 아니야. 말로 하니까 뭐의 문제요? 범위의 문제예요, 범위. 그러니까 시간, 공간의 제약도 당연히 있게 될 거고 그래서 유통의 범위가 어느 정도를 넘어가는 게 어려운 한계. 그럼 여러분 소개하죠. 뭐는 아니구나. 그치. 문헌에 의한 유통은 범위에 있어서 계속 이 책이 넘어가면 되니까 비교적 한계가 적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락 문헌에 의한 유통을 얘기합니다. 종류가 세 가지를 소개했어. 차람, 구매, 상업적 대여 그래놓고 차람부터 등장하죠. 이 차람은 소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직접 빌려보는 것. 너 혜원아 너 그 책 있어? 나 좀 빌려줘. 이게 차람이라는 거지. 알고 지내던 개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차람. 그러니까 돈 얘기 안 했어. 그냥 혜원아 너 그 책 있어? 빌려줘 이러는 거죠. 근데 구매가 뭐겠어요 여러분? 사는 거지 뭐. 그지? 서적 중개인에게 돈을 지불하고 이땐 돈을 내야죠. 내가 사는 거니까 책을 사는 것인데 근데 책값이 상당히 비쌌대. 여러분 지금 책이 안 비싸도 안 사는데 그때는 비쌌으니까 더 안 샀을 거 아니야. 그치? 소설을 구매하신 사람은 그리 많지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서 상업적 대여가 그래서 등장했구나. 뭐 하니까? 비싸니까 등장했겠지. 대여는 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책가에게 돈을 지불하고 일정 기간 동안 소설을 빌려보는 것인데 이 세책가에서는 소설을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돈이 더 적게 드는 비용으로 빌려볼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머니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사람도 당연히 소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었고 당연히 지금의 어떤 만화방을 떠올리면 좋을까? 세책가가 조선시대에 성에 가게 된 이유는 돈을 적게 들이고 책을 빌려볼 수 있었으니까 그랬다라고 말을 했어요. 1번 전기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소설을 구현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구현동화 들어봤어? 구현. 입으로 말했다고. 2번 차람은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문제없죠? 뭐가 에러예요?
대가를 지불하고가 에러지. 돈 낸 게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한테 빌렸다. 이 얘기만 있고 돈 얘기가 없었다고. 3번 문헌에 의한 유통은 구현에 의한 유통에 비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뭐 했겠네? 적었겠지. 구현은 이게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조선후기 세채가가 성행한 원인은 뭐냐? 사면 비싸. 그러니까 해채가를 빌리는 비용이 더 적다라는 데 있었다. 아주 명백했고 이게 초조하면 이게 17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7번이니까 초조한데 단락이 이제 막 두 개가 되니까 급한 마음에 읽으면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위치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하지 않게 조심했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8번 건너갑니다. 자랑을 엄청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진짜 많이 했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을 잘 발휘하셨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하고요. 이거를 이 안으로 적절한 것, 가장 적절한 것 바로 읽어볼게요. 단락은 역시 두 개입니다. 그래놓고 삼국 사기를 소개하고 있어. 이야, 반가운 책이네요. 삼국 사기가 분기, 왕에 대해 소개한 게 28권, 지구건, 표상권, 열전. 이제 그 밖에 사람들의 이야기가 10권 새로 되어 있는데 취재를 소개한 다음에 이 중에 열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네. 분량이 전체의 5분의 1 차지하고 수록된 인물이 한 86명 정도 되는데 신라인이 가장 많고 그 다음 백제인이 가장 적다. 그러니까 신라인 얘기도 있고 백제인 얘기도 있구나. 수록 인물의 배치에는 원칙이 있는데 앞부분에는 명장, 명신, 학자 등을 수록했고 앞부분 당연히 이제 훌륭한 사람들 얘기하고 그 다음으로 관직에 있지는 않았으나 뭔가 기릴 만한 사람. 그러니까 관직에는 없었지만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기릴 만한 업적이 있다. 이런 사람도 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꼭 관직이 없어도 실릴 수가 없었던 건 아니네. 그래놓고 반신. 그럼 반신이 뭔지 아세요? 우리 보통 반대 반자를 쓰거든. 근데 배반할 반자를 써도 똑같은 말이 돼요. 그러니까 배반한 신하잖아. 나쁜 애예요. 나쁜 놈의 경우 열전의 끝부분에 반신도 나와. 그 이유가 뭐냐? 이들을 수록한 까닭은 왕을 죽인 부정적 행적.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뭔지 몰라서도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죠. 부정적 행적을 드러내서 너 이러지 마 라고 반면 교사로 삼는 데에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어서 흥미롭다. 그러니까 이게 번듯이 나쁜 어떤 행적을 드러내서 이러지 마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예시가 나옵니다. 누구 얘기냐? 고구려 연개소문이 바로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래. 이 연개소문은 반신, 즉 반역한 사람이야. 그렇지만 당나라에 대적한 민족적 영웅의 모습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놓고 흔히 삼국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야 이거 신라 정통론 깔고 있는 책이야. 더불어 유교적 사관에 따라 당시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어. 아주 유교적 사관에 따라 쓰여진 책이고 지배질서를 뭔가 이렇게 바로 확립하기 위한 책이야 라고 평가를 하는데 하지만 그 예외가 뭐가 있다고 소개했구나. 연개소문에서 볼 때 있듯이 삼국사기는 기존 평가가 이러긴 한데 이거와 달리 무슨 면이 있다? 다면적이고 중층적인 역사 테스트적인 면이 있다라고 소개를 하고 끝났어. 그럼 가봅시다. 자, 1번 삼국사기 열전에 고구려인도 나오고 그저 방금 봤던 연개소문도 있고 또 백제인도 수록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신라 정통론을 개성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 S. 일반적인 평가는 신라 정통론을 깔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삼국사기 열전에 수록된 반신 중에 이 책에 대한 기존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는 사례 누구요? 연개소문. 제대로 읽었다면 모를 수가 없는 거고 삼국사기 열전에는 기릴 만한 업적이 있더라도 관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 역시 뭐했다? 수록되었다. 더불어 삼국사기 체제 딸락 첫째 줄에 있었죠? 누가 제일 많아? 분기 28권. 이 제일 많지. 더불어 네가 전체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네가 가장 많은 권수.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찍을 수 있어야겠죠. 정답은 몇 번 찍었다? 2번 찍었다. 19번 갑니다. 야, 사실 우리가 IQ 지문도 했거든. 그러니까 관련된 지문도 유사 지문이 너무 많아. 전기수 얘기도 관련 지문 우리가 읽은 적이 있고, 또 우리가 이 IQ 얘기도 읽은 적이 있죠. 첫 단락, 둘째 단락, 역시 구조는 두 단락으로 우리한테 주었고요. 내용이 추론하느라 저러지 않은 거의 추론이 아니라 일치불일치였죠, 여러분. 1단락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의무교육 제도를 실시하면서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지적장애야. 그러니까 이 지적장애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정규 학교에 입학하기 어려운 사람. 그러니까 학습 부진화도 비슷한 어떤 그런 사람이겠죠. 이들을 뭔가 가려내고자 했는데 그래서 이에 기초학습 능력 평가를 목적으로 최초의 IQ 검사. 그러니까 최초의 IQ는 뭐랑 관련 없군요. 1번 우수한 아이를 고르기 위해 나가린 거지. 그러니까 능력이 우수한 아이는 아니었어.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 좀 정규학교에 뭔가 들어가기 어려운 이런 친구들을 좀 가려내려고 그래서 학습 능력을 평가할 목적은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이 검사를 통해 이런 게 중요하지. 무슨 뜻이요?
at first. 네가 최초라고. 그러니까 비로소 이 검사를 통해 인간의 지능, 이 지능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화할 수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 비교하는 것이 네가 first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 2번. IQ 검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간의 지능을 수치로 비교할 수가 없었겠지. 네가 비롯하다 first라고. 더불어 이후 오랫동안 IQ가 높으면 똑똑한 사람, 그렇지 않은 머리가 좋지 않고 학습에도 부진한 사람으로 판단을 했어. 항상 IQ는 우리 슬프하죠, 여러분. IQ 높아요. 자, 물론 IQ 높은 아이는 그렇지 않은 아이에 비해서 읽기나 계산 등의 사고 기능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런 사고 기능이 뭔가 높은 능치도 보이는 경우가 많대. 왜냐? IQ 검사가 필요한 최소 능력인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이런 걸 측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IQ가 높다는 건 뭐가 좋은 거구나. 언어 이해력, 어휘력, 수리력 이게 높은 거네. 학습의 기초 능력을 측정하는 IQ 검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아이는 동일한 능력을 측정하는 학업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당연히 크지. 이런 부분을 평가하면 당연히 점수가 높게 잘 나오겠죠. 하지만 아주 우리를 위로하는 문장이 마지막에 붙었어요, 여러분. 문제는 IQ 검사가 인간의 지능 중 일부만, 그러니까 지능이 아주 넓은 범주인데 그중에 일부라는 이런 것만 측정한다라고 소개를 한 거지. 여기다 놔두고 IQ가 높은 아이라도 전체 지능은 뭐 하지 않을 수 있다. 높지 않을 수 있지. 이것만 높은 거지 전체 지능은 알 수가 없는 거고. 더불어 IQ가 높은 아이는 뭐가 좋을 확률이 높네요. 읽기 능력 혹은 뭐 어휘력, 수리력 이런 건 높을 확률이 높겠죠. 정답 몇 번 찍어야 한다? 1번 찍었어요, 여러분. 20번.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이제 숨차거든. 그래서 마지막에서 이제 좀 또 뭐라고 혜원이가 얘기했냐면 20번 문제가 난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짝 긴장을 했을 수 있고 게다가 살짝 우리가 또 싫어하는 뭐가 들어있어. 한자가 들어있어.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혼비백산하지 않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읽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볼게요. 땡큐하게 단락은 하나였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정말 저는 이제 여러분께 분석해서 앞으로를 이제 예상하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하잖아요. 좀 살떨려요 마지막까지. 왜냐하면 이것도 몇 개예요? 2개예요, 여러분. 앞으로 2개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지문을 잘 읽는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선전포하고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국가직도 그랬고 지방직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한글 먼저 얘기합니다. 한글이란 건 어떤 거냐? 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 그러니까 발음을 표시해. 그러니까 소리를 표시하는 문자여서 한국어 문장을 읽는데 학습해야 하는 글자가 적어. 그러니까 우리가 한글이 편리한 이유가 뭐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아야, 어여, 우유, 우유, 우이 공부해야 할 글자가 적다라는 게 장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싫어하는 애가 나오죠. 이 한자는 음과 상관없이 일정한 뜻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불러? 표의 문자, 의미를 표시해. 그러니까 뜻을 표시하는 문자여서 한문을 읽는데 읽혀야 할 글자 수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우리가 싫어하잖아. 외워야 할 글자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러한 번거로움 뭐예요? 익혀야 할 글자 수가 많은 번거로움에도 한글과 달리 한 가지 한자가 하는 장점.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한자의 단점이겠지. 네가 왜 이렇게 많아? 아주 번거로운 글자예요. 근데 너의 장점이 있다는 거야. 한글에서는 동음이의어, 즉 형태와 의미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 않다. 잘 읽어야 돼. 중간에 살짝 무슨 얘기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한글 얘기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한자의 장점을 얘기할 건데 살짝 한글 얘기를 먼저 해. 뭐가 많냐? 동음. 발음은 같은데 이 의미의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의미는 차이가 있는데 네가 발음은 동일해. 그러니까 헷갈리죠? 즉 형태와 의미 같은데 뜻이 다른 단어가 많아서 글자만으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건 뭐예요? 한글의 단점인 거지. 한글의 단점인 거. 근데 이 한자는 이게 없다. 뭐가 없네? 동음이어가 없던 얘기잖아. 하지만 한자는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그렇지가 않다. 즉 장점 뭐냐? 동음이어가 없다. 예컨대 다시 한글 얘기야. 한글은 뭐라고 하냐면 사고라고 하면 동음이어가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게 네가 어떤 일이 터졌어. 뜻밖의 발생한 사고인지 아니면 생각하는 사고인지 네가 뭐야? 동음이어가 많아서 뭔가 어렵단 말이야. 의미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그런데 한자는 문맥에 따라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진 않지만 야 진짜 머리 좋았지. 같은 글자가 다른 뜻으로 쓰이진 않지만 유식하면 그랬죠. 시작. 동음이어는 아니야. 그러니까 동음이어로 쓰이지는 않지만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기도 해서 혼란스럽다. 여러분 혼란의 방점을 찍으면 안 돼. 이게 방점이 아니라 다른 문장 성분. 문장 성분이 여러 개라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다르게. 문장 성분이 지금 100개다. 그 뜻이 아니야. 네가 A라는 문장 성분이었다가 B라는 문장 성분일 수 있다. 그래서 혼란스럽다는 뜻인 거죠. 뒤에 예시가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요리했느냐가 중요했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인, 사랑했자 사람인자 애인인데 우리 보통 어떻게 해석해요? 사랑하는 사람. 그럼 너는 사랑하다의 뜻인데 관용어 역할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한문 문장에서 사람인자는 뭐로 쓰인다고? 다른 사람, 타인의 뜻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랑하다 타인을 이라고 하면 네가 사랑하다 타인을, 즉 서술어 사랑하다 타인을 이 목적어가 돼서 뭔 똑같아? 사랑하다. 역시 사랑하다 라는 네가 다른 뜻은 아니라는 거야. 즉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거지. 동음이어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지 가봅시다. 4번. 우리말 의사는 네가 닥터인지 의로운 치사, 윤봉길 의사의 의사인지 헷갈린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음이어가 많으니까. 더불어 애인에서 애는 문장 성분이 바뀔 수 있다 없다? 있다. 친절하게 관용할 수 있고 네가 서술할 수 있다.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어. 그래놓고 다만 뭐가 아니다. 동음이어가 아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인했어야 해. 더불어 자 정수라고 읽어야죠. 네가 무슨 정? 맑을 정, 물수. 네가 깨끗하게 한 물이라고 했다면 깨끗하게 한 물 너는 얘를 뭐 했구나? 수시 간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 1번이 나가리고 설명해 주세요. 왜 나가리? 복잡한지 우리가 몰라요. 문장 성분이 뭐 굉장히 많아서 복잡하다가 아니라 뭐하다? 그대로 읽어봐. 시작. 다른 문장 성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 뿐이지. 그러니까 복잡한지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았어. 내 맘대로 이 혼란을 복잡하다로 받으면 안 되니까 주의가 필요하다. 정답은 1번을 찍었어야 하는 그런 문제. 다 풀고 나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죠. 내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남는 그런 시험 문제로 생각이 되고 여러분에게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쉬울수록 더 우리는 시험장에서 긴장해야 합니다. 정말 실수가 치명적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봅니다. 시험을 치르고 오신 사랑하는 수험생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이 꼭 여러분 눈앞에 있기를 응원해요. 또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는 내가 지금 본 이것부터 출발해야 하고 앞에 시험이 이렇게 출제되었으니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겠구나. 저한테 카페에 질문 많이 하세요. 특히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지칠 준비하시는 분들, 내년 2024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질문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 초시가 아닌데 올인원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저는 국가직과 지방직 구급 시험을 마치면서 이제는 이기적인 독해가 되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구조적 독해 이걸 잘하는 것이 이제 우리 시험의 관건입니다. 이걸 통과하지 않고 시험장에 갈 수 없는 시절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기적인 독해를 반드시 완전 정복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2024년에 좀 더 센 이기적인 강력해진 버전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글의 구조를 익히는 눈을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정법 공부할 때 국어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을 점수를 고득점으로 이끄는 과목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반드시 공부하셔야 되고 더불어 이제 지방직 국에서 보셨죠? 한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고득점하기 위해선 이 한자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이 잘 요리하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다. 물론 시험이 쉬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움이 더 많아졌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내가 준비하는 직렬이 어디냐에 따라서 계획을 잘 세우시고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어떻게 앞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다음번에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하고요. 오늘 또 시험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잔소리는 이 정도나 잡아볼까 합니다. 시험 치르고 오신 여러분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또 다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내가 어떤 것을 봐야겠구나, 어떤 부분을 내가 철저하게 준비해야겠구나, 나의 약점 무엇이구나 라는 걸 잘 체크하시고 다음 시험 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당부와 부탁도 겸해봅니다. 여러분 모두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